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 그렇죠. 주말 잘 보냈네요. 뭐 다들 뭐 정리할 거 잘 정리하고 이제 항상 우리 정리 정도는 잘해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은 뭐지? 뭐 정리 정돈을 해야 되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현장 강의에서의 묘미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우리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야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부터는 온라인 강의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참 답답해요. 저도 주말 내내 수업을 했는데 마스크를 이것보다 조금 더 좀 타이트한 걸 주셔가지고 그걸 쓰고 했는데 그날 8시간 수업했거든요.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3시간 해도 사실 이거 쓰고 하면 좀 답답한데 8시간을 연달아 했어요. 연달아. 한 번도 안 쉬고 쭉 했는데 와, 아주 숨이 안 쉬어져. 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경조까지는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어쨌든 좀 저도 사실 주말에 조금 힘들었어요. 웬만하면 강의할 때 그렇게 안 힘들어하는데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주말에. 어쨌든 제가 또 어제 수업 끝내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러면서 나름 충전을 했으니까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저를 또 믿고 이렇게 와주셔서 저 역시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영 조직론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미안해. 내가 그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크게 프린트가 됐어. 어쨌든 그거는 왜 제가 드렸냐면 여러분들 우리 경영 조직론 이제 총 2권의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 강의 노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백기복 교수님이 쓰신 조직행동론 책을 쓸 거예요. 조직행동책. 그 책은 조직행동론이 거의 주고요. 그 다음에 기업 차원의 그 조직론은 뒤쪽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연기 때 쓰기에는 참 좋은 수험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는 임창희 교수님 책으로 했는데 올해는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임창희 교수님 책은 좋긴 한데 뭔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기복 교수님 책. 사실 작년에 제가 할 때 백기복 교수님 책이랑 임창희 교수님 책이랑 박경 교수님 책이랑 이런 거 다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 건데 그래도 조직행동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조직론은 총 14회 진행할 거고요. 시차로는 약 2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기 1기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영 조직론은 인사보다 훨씬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진행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연기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기가 좀 힘들어요. 중요 내용도 사실 끝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 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연기 때 조직행동론에 거의 포커스를 두고 마지막에 살짝 조직과 관련된 거 살짝 좀 설명을 하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1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가요. 조직행동론은 아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듯이 쫙 넘어가고 그 다음 대다수의 시간을 조직론에 좀 많이 투여를 합니다. 저 역시도 이걸 한 번에 끝내기가 힘들어서 보통 연기 1기를 통틀어서 개념 한 번에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경영 조직론 들어갈 건데요. 자, 오늘 조직론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지금 강의 그 프린트물 중에 제가 대따시 큰 거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 거냐면 임창희 교수님 책이에요. 여러분 살 필요 없어서 제가 그냥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드린 건데요. 오늘 지금 OT 및 조직론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할 때 최초에 그 임창희 교수님 책이 제일 좋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좀 드린 겁니다. 참고로 백규보 교수님 책은 아예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요걸 따로 드린 거니까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시험 끝날 때까지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책 안 사시게끔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책은 절대 많이 사지 마세요. 딱 필요한 거 한 권 정도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경영 조직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직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탄생 과정.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강의 노트 요거 지금 프린트 드린 거 요걸로 봐야 돼요. 자, 조직의 탄생 과정 한번 볼게요. 경영 조직론이죠. 말 그대로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라서 가장 원론적으로 첫 출발점은 과연
조직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조직의 탄생 과정의 가장 첫 출발점은 이겁니다. 뭐냐? 여러분들,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노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일을 하냐? 결국은 생존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물론 저는 그 종교가 따로 없긴 합니다만 기독교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그 뭐죠?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기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하나 내린 건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 평생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게 뭐냐? 결국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는 노동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노동을 안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노동을 어떻게 하고자 하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해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는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효율적으로. 자, 노동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뭐냐? 노동을 효율적으로 한다. 여러분 항상 이제 경영학에 효율성이라는 게 나오면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그렇죠. 바로 노동을 할 때 노동의 투입 대비 내가 노동을 할 때 투입한 거 대비 산출의 크기를 요걸 가장 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의 투입 대비 산출을 가장 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율성이라는 거죠. 요렇게.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 오기 전에 잠깐 친구들이 되게 상담이 많이 와서 같이 상담했거든요. 근데 다들 고민이 똑같아요. 뭐냐 하면 연기랑 일기 때 자기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책을 읽고 그리고 암기하고 싶은데 단순 그냥 암기만 하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런 수업을 찾아서 들으면 되지. 그게 뭐 걱정이냐 그러니까 또 그러기에는 마음이 불안하대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 상담하다 온 거예요. 그 상담하다가 자기도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냥 네가한테 맞는 선생님 찾아서 들으면 된다고. 강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자, 봅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싫어합니다. 근데 노동을 안 할 수가 없어,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노동을 기왕 해야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게 뭡니까? 결국 투입 대비 산출을 요걸 가장 크게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인간은 싫어하는 노동은 가급적 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대한 안 하고 최대한 산출을 높게 가져가고 싶은 게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노동의 효율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가장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왜?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그 본성.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일을 조금 하면서 많이 뭔가 산출하고 싶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려면요, 뭘 써야 되냐면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구의 사용이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도구의 사용.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깔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개 껍질을 깐다라고 해봅시다. 뭔가 깔려고 하니까 누구 까는 것 같겠네. 자, 조개 껍질을 깐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사람의 손으로 하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다못해 돌멩이 같은 거라도 써서 쓰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람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힘을 들여도 훨씬 산출이 좋을 거고, 혹은 내가 조금만 힘을 들여도 훨씬 산출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달려가는 토끼를 잡는다고 해볼게요. 그걸 그냥 내가 달려가서 잡는다 그러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화살이라는 도구나 혹은 어떤 이런 엿기 같은 이런 것들을 막 던져서 잡는다거나 이랬을 때 인간은 훨씬 더 적은 힘을 들이면서도 훨씬 맛있는 고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구의 사용은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어찌 보면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인간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도구의 사용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노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바로 분업의 발생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노동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분업을 발생했을 때, 분업을 실시했을 때 생기는 효과가 한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왜 분업을 발생하면 노동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거냐? 자, 분업이 발생했을 때 좋은 이득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인간이 분업을 하게 되면요, 숙련도가 굉장히 상승할 겁니다. 첫 번째, 숙련도가 굉장히 상승하죠.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분업의 아주 좋은 정점이죠. 숙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큰 산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두 번째, 작업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시간을 해도 훨씬 더 많이 산출할 수 있네요. 아, 분업이란 건 노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주는데 아주 좋은 하나의 툴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저렇게 분업을 했을 때 또 좋은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그 일만 내가 계속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 기술의 축적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축적. 기술의 축적이 가능하죠.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뭐냐? 바로 노하우의 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분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복해서 고의를 하다 보면 내가 상당한 스킬, 기술이 축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게 바로 두 번째, 분업의 좋은 점이겠죠. 세 번째, 분업의 또 좋은 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자원은 항상 어떻냐? 그 자원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자원이 항상 어떻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급적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 가장 좋은데, 분업의 좋은 점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분업이 뭐였습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면 쌀농사도 나는 지어야 되고 양말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이 두 개 다 하고 B도 두 개 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쌀 생산할게, 너는 뭐 양말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분업입니다. 그럼 분업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세 번째, 생산 수단을 뭐라고 적어야 되지? 생산 도구, 이렇게 합시다. 생산 도구 소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생산 도구의 소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네. 내가 만약에 쌀이랑 양말을 다 생산한다. 그럼 나는 그걸 만드는 모든 생산 도구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쌀만 생산해? 그럼 나 이제 양말 만드는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생산 도구 안 가져도 되고요. 그다음 옆에 있는 친구는 쌀 생산 안 해? 그럼 그 도구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왕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돈이 한정되어 있으며 생산 도구를 최소화해서 가지는 것도 나한테는 굉장한 이득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런 장점이 있죠. 이런 3단계의 이런 세 가지의 분업의 장점 때문에 결국 네 번째, 분업의 가장 좋은 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 분업의 경우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생산성이 maximize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maximize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거기
너무 예쁘게 안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강의 노트 어차피 가면 또 옮기 적으셔야 되니까 대충 하세요 그냥. 네, 어차피 강의 노트 제가 또 다 갖다 드려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조직의 탄생 과정을 지금 보는 건데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 인간의 본성부터 본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동을 싫어해요. 안 하면 좋겠으나 안 할 수 없으니 그럼 할 거면 기왕 할 거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건 투입 대비 산출을, 이 과정을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분업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 이런 분업까지 발생을 하고 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 쌀 농사 짓는 친구는 쌀 농사만 짓고요, 양말 공장에서 양말 만드는 친구는 양말만 만들어요. 중요한 건 분업을 통해서 이들의 생산성을 아주 맥시마이즈 한 것까진 좋은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쌀과 양말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맥시마이즈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뭘 하게 되냐? 그 다음 바로 우리는 각자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들을 서로 거래하는 것에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 시장이 발생합니다. 시장 발생. 그래서 두 번째, 시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결국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맥시마이즈해서 생산을 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서로 함께 거래하기 위해서 시장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 시장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 사이에 교환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분업을 통해서 쌀을 생산했고요.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어요. 그 다음 B라는 친구가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쌀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양말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뭐 하냐? 시장이라는 곳에서 교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쌀 한 가마니에 양말 몇 개로 우리가 교환을 해야 될 건가? 바로 이 교환의 비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교환의 비율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그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바로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건데,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저 가격에 의해서 쌀 한 가마니에 양말 몇 개가 교환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가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 양말 한 켤레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쌀 한 가마니 주면 양말 몇 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가격이 시장에서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비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시장은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을 통해서 시장에서 서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때 시장은요, 전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냥 시장이 아니에요. 무슨 시장이냐?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전제예요. 전제. 이게 전제예요. 완전 경쟁 시장. 자,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아담 스미스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이런 겁니다. 뭐냐? 첫 번째 특징은요, 일단 첫 번째, 요렇게 적어볼까요? 요렇게 완전한 시장 정보. 첫 번째, 완전한 시장 정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모든 제품의 가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 가격. 동일한 제품 가격.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나 우리 경영 조정에서 필요한 건 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아담 스미스가 말한 저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 거예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보이지 않는 선, 가격이 아주 잘 작동을 해서 시장이 이러한 교환을 완벽하게 잘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장이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 특징이 뭐냐? 이 두 가지인데, 자, 이봐요. 말도 안 돼요. 잘 들어봐요. 완전한 시장 정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완전한 시장 정보라는 게, 제가 딱 눈을 감아요. 아, 맞다. 우리 병이가 나중에 컴퓨터 사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컴퓨터가 필요하면 딱 눈을 감아. 애플의 맥북이 내일쯤 되면 얼마겠네 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 그래서 실제로 딱 눈 떠서 내일 가보면 정확하게 그 가격이 맞는 거야. 정확하게.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한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애플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해. 그러면 실제 10년 뒤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 가격이 되는 거야. 또 그치 눈살 찌푸려지지. 맞아. 또 예를 들어서 희재가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 탭 S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냐? 똑같이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말도 안 돼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라는 거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모든 정보는 비공개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요. 딱 생각만 하면 그냥 삐리삐리 입력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제품 가격이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요 물건이랑 요 물건 생수가 3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 3개 물건이 어떠냐? 가격이 다 똑같아요. 컴퓨터 다 똑같아. 가격이. 에어컨 가격 다 똑같아.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다못해 아메리카노도 커피숍마다 가격이 다른데 어떻게 물건 가격이 100% 똑같겠어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이 완전 경쟁 시장은요, 사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뭐냐?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잠깐만, 이건 적지 마요. 이건 우리 거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경제학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을 설명한 거냐? 잠깐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요, 그걸 우리가 생산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 생산물 시장이라고 해요. 생산물 시장. 근데 생산물 시장은 크게 시장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얘가 말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과점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과점.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독점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냐면, 그 기업이 시장의 독점력이 얼마 정도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력이 0%예요. 없어요. 그리고 독점은 100%인 겁니다. 요런 거. 그러면 잘 들어봐요. 완전 경쟁 시장 여기를 딱 나누고요. 요 3가지는 현실에 있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독점적 경쟁 시장이 뭐냐? 여러분도 누구나 아는 편의점 같은 거, 치킨집 같은 거, 커피숍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네. 뭐냐? 물건이 거의 어디 가나 다 있어. 근데 약간씩 달라. 대표적으로 아메리카노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커피숍에 아메리카노 안 파는 데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메리카노 맛이 곳곳 그 집집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렇죠? 아메리카노라는 큰 틀에서는 똑같긴 하나 약간의 품질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뭐냐? 독점적 경쟁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메리카노 자신들의 어떤 그거에마다 가격을 다 다르게 책정할 수 있잖아요. 과점, 이건 뭐예요? 기업이 한 3개 정도 있는 거예요. 3개, 4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점 시장 뭘까요? 기업이 한 3, 4개 있는 거. 야, 우리 경영학과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뭐야? 그렇지, 정답이에요. 통신사. 대한민국 통신사 하면 딱 3개밖에 생각 안 나죠. SK, KT, U+. 딱 요런 게 이제 과점이에요. 꽤 요거는 독점력이 셀 것 같죠? 실제 딱 들어봐도. 대한민국의 독점 시장, 그 기업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있어요?
응답하라 경영학과. 뭐 이야기했는데? 와, 역시 똑똑하다. 맞아. 경영학과 뭐해? 지금 법대도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뭐냐, 대한민국의 한국담배인상공사, 거기서 인상공사 말고 담배공사, 그거는 왜 독점이냐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법으로 담배는 국가에서만 만들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독점입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을 왜 만들었냐? 딱 하나예요. 아담 스미스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딱 하나인데 뭐냐, 이겁니다. 저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아담 스미스도 알아요. 아담 스미스는 제가 인정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천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천재가 너희들 골탕 먹어봐 라고 하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만들었냐, 이게 이상적이라는 거 자기도 아는데 천재 역시 머리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걸 배울 때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왜 만들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의 그 한없이 자금을 느껴요. 천재는 천재야. 왜 만들었냐, 딱 하나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시장을 기준점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자, 이런 현상을 잠깐만 설명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맞지? 바르셀로나 가면 혹시 희재 가봤어? 안 가봤어? 나중에 꼭 한번 가봐. 바르셀로나 진짜 가면 재밌거든. 거기 가서 축구도 재밌지만 사실 그 가우디 투어가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 안 가봐도 그건 알 거야.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몇십 년째 아직까지 짓고 있는 성당이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근데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을 누가 지었냐면, 그 설계했냐면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당은 여기가 정면이면, 여기가 정면이면 성당은 여기가 사실 정문이 원래 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측면, 여기 측면, 그 다음에 뒷면, 근데 그림 못 그려서 어쨌든 여기 왼쪽, 오른쪽, 여기 뒷면이에요. 그러면 성당은 사실 주변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메인이거든. 바티칸도 가면 딱 메인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우디는 이 건축물을 딱 설계했을 때 자기가 이 건축물을 자기 살아생전에 다 못 지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근데 자기가 만약에 다 완성을 못하면 후대 건축가들이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후대 건축가들이 만약에 가우디의 설계도면을 보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모를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참고가 되라고 자기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오른쪽 면에다가 딱 완성을 시켜요. 이게 제일 먼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성당에 유명한 게 정문이 아니라 여기 측면이에요, 측면.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 후대 건축가들이 나머지 3면을 완성을 할 때 그때 이걸 참고하라고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 기준점을 제시해 준 거예요. 기준점을. 내 의도가 이거야, 가장 바람직하게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담 스미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 가장, 그러니까 그지 같은 거 나도 알아. 이건 진짜 없어. 현실에 없어. 이상적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왜 만들어졌냐,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나머지 세 개 시장은 실제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 시장 중에 아담 스미스는 완벽한 건 없어요, 이거 세 개는. 근데 그나마 이 세 개 중에 완벽하다라고 할 만한 거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독점적 경제. 왜? 가까이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이 기준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사실 이상적인 시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거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자, 거래 비용은 참 많은 것들이 거래 비용인데요, 대표적으로 거래 비용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병이 차 있어? 아직 없어? 혹시 나중에 중고차 사본 적 없어요? 없어? 혹시 희재 차 있냐? 없어? 나중에 너 노무사 되면 아마 초창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버니까 당연히 그 수습비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노무사 되면 되게 영업을 많이 뛰어야 돼서 일단 차가 좀 필요할 거거든. 근데 보통 그때 이제 신입 사회초년생들은 새 차 사긴 조금 그래서 중고차 많이 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중고차는 현재 아직까지는 뭐냐? 영세 상공인들이 하는 그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대기업이 못 뛰어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죠? 중고차 살 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 어디가 더 싼가 싶어서 똑같은 차종이라도 어디가 좀 더 싼가 싶어서 막 비교해 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냐? 거래 비용입니다. 어디 가면 물건이 좀 더 쌀까 싶어서 내가 막 노력하는 시간 혹은 내가 들어가는 어떤 이런 힘,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이 뭐냐? 거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이걸 대표적으로 거래 비용인데, 그럼 왜 완전 경쟁 시장 때는 거래 비용이 없냐? 봐요. 필요 없어. 왜?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찾는 이유는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 경제 시장은 시장의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똑같이 예측을 한대요. 두 번째, 제품 가격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네. 이렇게 완벽해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 시장은 현실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은 이런 거래 비용이 실제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다시 지나가면 결국 뭐냐? 자,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그럼 시장은 아주 퍼펙트하고 좋고 정말 이상적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들은 거래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가 좀 더 싼가 싶어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런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대학교 때 되게 어릴 때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원래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돈이 너무 없고, 사실 요즘같이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이었거든요, 제 대학생 때. 웃지 말고. 그 정도로 나이 많지는 않아. 어쨌든 좀 대중화되기 전이라서 너무 먹고는 싶은데 스타벅스는 그 당시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서 막 좀 그런 적 있긴 했거든요. 막 어디가 더 싼가 싶어서 막 찾아다닌 적도 있긴 했어요. 예. 그게 만약에 완전 경쟁이면 제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 어딜 들어가도 커피숍에 그 제품 가격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요거를 시장 실패라고 해요. 결국 뭡니까? 이러한 시장 실패는 결국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시장들은 대부분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가 더 싼가 싶어서 자꾸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거래 비용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장 실패가 발생을 했어요. 자, 참고로 경제학은 여기서 끝이 나요. 네, 경제학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근데 경영조직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봅시다. 시장이 발생한 이유를 배웠어요. 근데 그 시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장 실패,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거를 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등장했냐면요, 바로 조직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조직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돼요. 자, 조직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거래 비용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직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조직의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이렇게 된 거죠. 거래 비용을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거래 비용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죠. 최대한 줄여보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조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조직이 왜 발생했냐? 바로 시장 실패를 통해서 발생하는 저 거래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속과 공증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 약속과 공증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봅시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직의 탄생 과정,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 봅시다. 가장 첫 번째 제가 뭐부터 이야기했냐면요, 인간의 본능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노동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면 할 거면 최대한 적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분업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고 분업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성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을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건 분업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성을 맥시마이즈 하긴 했습니다만 그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물건과 이 물건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시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생긴 건 좋은데 그럼 교환을 할 때 서로 다른 물건을 교환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과연 이 물건 하나당 이 물건을 몇 개 받아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거, 우리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교환의 비율을 발견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사실 그 문헌에 참고를 해보면 가장 최초의 교환이 됐던 그 가격이 뭐냐? 조개 껍데기.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조개 껍데기 몇 뭉치에 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바로 그게 뭐가 되냐? 가격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시장 안에서 아주 잘 작동되며 그 시장은 정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상적인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적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그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완전한 시장 정보를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알고 있고 제품은 똑같은 가격인 겁니다. 이런 완벽한 시장에서는 어느 게 더 싼지 막 애쓰는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이 현실에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건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거래 비용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과연 이 거래 비용을 그러면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상적인 시장이면 없어지겠지만 우리 이상적인 시장은 현실에 없어. 그럼 이거를 어쨌든 있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조직이라는 겁니다. 조직은 뭐냐? 바로 이 거래 비용을 축소를 위해서 발생한 건데 조직은 뭐다? 약속과 공증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를 의미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잘 들어봐요. 예제를 통해서. 저도 경조 처음 공부했을 때 요 논리를 제 나름의 이제 좀 만들었는데 교수님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든 예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왜 중고차 이야기했냐? 잘 봐요. 현실에 있는 시장은 다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왜? 중고차가 여기 업체랑 여기 업체랑 여기 업체랑 여기 업체가 똑같은 소나타라 그래도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성능도 다 똑같고 상태도 다 똑같다고 해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중고차 사보면 알겠지만 모 지역에 있는 중고차는 믿고 거른다 그래요. 거기 알지요. 거기 눈탱이 맞기 진짜 딱 좋거든요. 참고로 제 동기가 거기서 샀어요. 거기서 그 모 지역, 혹시 그 뭐라 할까봐 그 모 지역 거의 다 아는데 그 모 지역에서 샀거든요. 그 친구 허세가 쩔어.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돈은 없으면서 BMW를 끌고 싶어서 그래서 그 모 지역의 거기 중고차에서 진짜 좀 놀랬어. BMW 중고차를 1,000만 원에 주고 샀대.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짜리가 이게 가능하나? 어쨌든 샀대. BMW 320D인가 그거 샀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중고차로 한 1,200 주고 샀는데 1년 동안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정말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보세요. 중고차가 이렇게 다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디가 좀 더 싼가, 어디가 좀 더 믿고 내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정보를 되게 서칭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게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서칭을 합니다. 그걸 만약에 정말 이상적 시장이었다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제품 가격이 동일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봐요. 개별 중고차 시장은 이런 거래 비용이 상당히 큰데 이게 조직이 딱 생겨버리면 이게 확 줄어요. 어떻게? 잘 봐요. 이건 실제 현실에 있는 거예요. 뭐냐? 올해 현대차가요, 선언을 합니다. 혹시 그 보신 적도 있을 것 같겠는데, 안 해. 이제는 끄떡끄떡하네. 그게 뭐냐? 현대차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완성차 업체가 자신들이 만든 차를, 그걸 중고차도 함께 팔 수 있어야, 그래야 전체 서비스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마침 중소기업 지금 그 기업 뭐죠? 거기 어떤 그 장관, 그 박영성 지금 장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짝짝꿍을 해줘가지고, 충분히 그럼 요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분류해 줄 수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고차 시장에 조직화된 조직이, 집단이 딱 들어와 버려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죠. 거기 안에서 나오는 가격을 어떻게 하냐? 대부분 신뢰할 겁니다. 그렇죠? 설마 현대차가 장난치겠어? 이렇게 되겠죠. 왜? 조직이라는 건 서로 간의 약속과 공증, 무언가를 증명해서 모인 단체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현대차가 중고차를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몇 년씩은 1,000만 원입니다. 요거는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딱하면 사람들은 에이 설마 현대차가 이러면서 이게 뭐 딴 데랑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그래 그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겠지라고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서칭하는 시간이 확 줄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바로 조직은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조직 약속과 공정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 요 밑에다가 조금 워딩을 하나 적을게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보실 때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화살표 하나 해서 여기다 제가 좀 불러주는 거 하나 적어볼게요. 자, 한번 적어봅시다. 조직을 통해 인류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모든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다시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처음부터. 조직을 통해 인류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모든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자, 그 다음 계속 적어볼게요.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다 적고 그 옆에다가 지금 글 쓴 거 마지막 옆에 괄호를 열고 이렇게 적을게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네. 정확하게 그 워딩이 사실 교수님 책에 쓰여진 워딩인데 이 워딩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뭐냐? 잘 봐요. 중고차 시장에서 개별적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눈탱이 맞을 수도 있고 눈탱이 맞아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것도 다 비용이야. 내가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야.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썩쓰리겠어. 그것도 다 거래 비용에 들어가요. 그런 것도. 그런데
어쨌든 조직이라는 곳이 생겼고 그 조직과 내가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눈탱이 맞을 확률이 확실히 좀 줄어들게 될 거고, 혹 문제가 돼도 조직은 약속과 공정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랑 뭔가 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 논리 쭉 따라오시겠어요? 그게 바로 조직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조직의 탄생 과정은 어디? 가장 첫 번째 노동의 효율성부터 이렇게 쭉 흘러와서 조직의 발생까지 딱 온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조직의 발생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할게요.